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베이스로 잘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다 읽어왔죠? 교과서 15쪽에서부터 살펴보니까 18쪽까지 거시적, 미시적 관점, 그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1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1단원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일탈이론을 배울 때 기능론과 갈등론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3단원의 경우에서는 문화인류학 파트이기 때문에 기능론, 갈등론이 나오진 않지만 4단원에서는 또 다시 한번 기능론과 갈등론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단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으로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사회문화 현상 중에서는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사회 불평등 현상도 사회문화 현상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범위에 속한 사회문화 현상을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회 불평등 현상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에 나온 내용이 4단원에 또 반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5단원에서는요. 사회 변동을 바라볼 때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능론과 갈등론을 우리 부교재의 5쪽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기능론은 먼저 어떤 것을 이론적 토대로 하느냐, 사회 유기체설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유기체설이 뭔지 우리 교과서 16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16쪽 왼쪽에 나와 있는 날개 부분을 보면 사회 유기체설을 얘기한 기능론자는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스펜서는 사회가 마치 유기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유기체가 잘 와닿지 않죠?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선재의 몸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선재 머리, 목, 어깨, 그 다음에 손가락 5개, 몸통, 다리, 발가락 이렇게 얘가 선재야. 선재는 곧 유기체죠. 사람이니까. 자, 선재 몸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볼까요? 네, 사람이면 일단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장이 엄청 중요하다. 또, 그쵸. 뇌도 엄청 중요하죠. 뇌에 손에, 간내, 중내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흘러다니는 혈액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몸을 뒤덮고 있는 피부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즉, 선재라고 하는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뇌, 심장,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혈액, 근육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때, 심장의 기능, 뇌의 기능,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때 선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사회를 뭐 경제제도, 정치제도, 법제도, 문화제도, 다양한 제도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할 때 사회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즉 유기체인 선재가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각각의 신체 기능이 원활해야 하듯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 중요한 이론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회유기체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번에 기능론의 기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는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와 같다라는 설명했고요. 사회 구성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을 한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뇌는 뇌의 기능, 심장은 심장의 기능. 이것을 사회로 빗대서 표현을 하면 문화는 문화의 기능, 정치는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때 사회가, 유기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나 규범에 폭넓게 합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역할, 사회 선생님은 사회 선생님의 역할,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은연중에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 합의된 내용에 맞게 본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의 기본 입장이 되겠죠. 자, 이런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즉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회적 희소가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에서 나오는 희소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희소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쵸?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돈, 권력, 명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엄청 크단 말이야. 많이 갖고 싶어 해. 근데 이러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양이 희소하잖아요. 즉 사람의 욕망에 비해서 존재량, 부존량이 희소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가치가 희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희소 가치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능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이 노력한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1등급을 받았어. 당연한 결과야. 내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높은 연봉을 올렸어. 소득을 올렸어. 당연한 결과야.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같은 표현, 노력, 능력, 업적, 기여도 등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로 배분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하다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기능론에서도 때로는 사회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봐요. 그랬을 때 이 사회 문제나 갈등은 좋은 게 아니야. 왜? 기능론에서는 항상 본인의 역할, 사회 제도 각각의 역할들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문제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나 갈등을 부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놔야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체가 건강했다가 일시적으로 감기가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기가 들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죠. 내가 굳이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는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막 감기가 걸리면 열이 막 나가지고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즉 감기와 같이 사회 문제도 일시적으로 발생한 병이 든 거와 같은 병리적인 현상인 것 뿐이지 사회 병리 현상인 것 뿐이지 이러한 사회 문제 감기가 들었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사회가 바로 망하는 것은 아니야. 왜? 사람이나 사회나 그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본래의 상태란 어떤 상태야? 정상적인 상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봅니다. 자, 항상성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교과서 16쪽 왼쪽 날개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줄 쳐주세요. 항상성이란 체온이 상승할 때 우리 몸이 땀을 흘려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즉 유기체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일정한 상태,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사회 문제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한 제도나 부분, 요소들이 다시 재사회화를 거치고 역할을 다시 잡아봄으로써 본래의 상태인 균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기능론의 장점은 사회 질서와 통합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반대로 항상 질서와 조화, 균형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사회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 진보라고 하는 단어들 들어봤죠?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 현 상태 유지를 계속 바라는 사람들을 보수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일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쵸. 기득권, 이미 획득할 득,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원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 관점, 기득권층의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 항상 조화와 균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져서 새로운 사회가 재탄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능론 한번 살펴봤어요.